자, 반갑습니다. 정병호 선생님입니다. 자, 2022 수능 수학 총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마이맥 수학 정병호 선생이고요. 자, 원래 저랑 이제 병훈 선생님이 같이 하던 시절에 수능 다음 날 아침에 보통 해설 강의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런칭을 하고 기존 페이지가 닫히는 바람에 저희가 요 총평이나 해설 강의를 이번에 촬영하지 않겠다고 미리 공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능이 끝난 뒤에 학생들 사이에서 좀 많이 논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총평은 우선 한번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여기에 지금 총평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평가인데 평가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냥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우리의 학습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비판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 그 2022학년도 수능 요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수능이었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우선 킬러 난이도가 낮아지고 중킬러, 비킬러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가 지난 3년간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씩 있었어요. 자, 그것이 계속되는 그 연장선상에서 출제된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수능 때 킬러, 특히 30번이 아주 극악의 난이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된 데에는 맥락이 있어요. 평가원은 언제나 그 학생들을 변별하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이번에 평가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했는데 학생들을 변별하는 게 목표예요. 평가원장님이 한 게 아니라 그 무슨 그 생명과학 2 그 오류 논란에 대한 평가원의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평가원은 그냥 이제 좀 비판을 덜 받으면서 그 변별을 하는 게 주요 목표인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그 비판적인 지적이 나오면 반대로 튀어요. 무슨 얘기냐면 2015학년도 때 그 이과에서 1컷이 10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컷이 100점이 나오다 보니까 뭐야 1컷 100 가지고 변별이 안 되겠다 해서 난이도를 더 올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차차 올린 게 2016학년도, 17학년도, 18학년도 이렇게 올렸죠. 근데 올릴 때 이제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발상이 좀 어려운 거 이런 거 내잖아요. 사실 이번 수능 끝나고 이 수능이 이게 재능 테스트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발상이 어려운 거를 조금 내잖아? 그러면 이런 논란에 휩싸여요. 재능 테스트 아니냐. 그러면 또는 사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앞에 문제들을 그냥 쉽게 내고 변별하는 것을 난이도를 빡세게 내는데 빡세게 내는 것을 계산을 많이 넣어서, 개념이 막 어려운 게 아니고 개념이나 발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을 많이 내므로써 뭡니까?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은 학생들도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하겠다는 그 평가원의 명분,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17학년도, 2018학년도에 그 극악한 난이도 문제, 계산량이 엄청 긴 문제 이런 게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또 비판이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교육적 목표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실 평가원이 출제하는 게 교육적 목표하고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 변별하기 위한 거죠. 이거 저희가 3년 전에 수능 수학의 본질에 대해서 그 촬영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저희가 써놨어요. 그 OT 설명을 그렇게 해놨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그거에 대한 비판 이런 게 들어오니 이제 어떻게 하냐. 킬러의 스케일을 줄여야 돼. 줄이는데 변별은 또 해야 되거든. 킬러만 쉽게 내면 또 변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를 좀 난이도를 올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을 좀 올려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약간 발상이 생소한 거 이런 거 좀 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게 계속 불안한 거야. 뭐냐면 발상이 생소하거나 아예 신유형처럼 보이는 문제를 덜 내면 만점자가 수두룩하게 막 나올 것 같아. 그런 게 불안하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해 보이는 그런 제스처 이런 걸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게 지난 3년간 계속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연장선상에서 치러진 수능이다. 자, 여기에 올해의 경우는 작년 수능과 달리 문항 배치가 달라지면서 중킬러 플러스 킬러가 7문항이 됐는데 얘네들 난이도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킬러가 잘 풀리는데 중킬러에서 뭐야 안 보여 풀이법이, 이런 학생들도 있고 난이도가 비슷한 게 개수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주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특히 올해 수능의 경우는 출제 유형이 생소하게 느껴지거나 발문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고, 문항 배치 이런 게 조금 생소한 6, 9편과 뭔가 문항 배치가 너무 다른 것 같아. 이런 게 꽤 있었다. 근데 사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이과 수능에서 작년에 상가함수 도형극한 작년 재작년에 6, 9평 때 빡세게 나오다가 수능 때 3점짜리로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종류의 변칙들이 수능에 늘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게 올해 조금 더 두드러지긴 했어요. 물론 그러긴 했지만 기본적인 특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양적으로 질적인 게 크게 바뀐 게 아니라 양적으로 조금 바뀐 거예요. 물론 양적인 게 바뀌면 질적인 게 좀 바뀌는 것 같이 느껴지죠. 이번에 그 국어에 무슨 변증법이라는 게 나왔다면서요. 이게 변증법의 원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발문이 약간 생소하게, 처음 보는 유형 같아.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문제들이 꽤 있었는데 사실 완전히 새로운 유형들이라고 꼭 말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이런 특징이 이 학생들에게 어떤 그 느낌을 갖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자, 이것이 최상위권에게는 자, 평소 100점, 96점 또는 한 92점까지, 자, 이 학생들에게는 이전 수능 체제보다 더 쉽거나 비슷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거는 그냥 제 어떤 사변이 아니고 제가 가르친 이번에 그 학생들 중에 이제 연락 온 학생들 보면, 현강 같은 데서 이제 연락처 교환해서 연락 온 학생들을 보면 막 그래요. 뭐냐면 이번에 47분 만에 다 풀어서 100점 맞았다. 그런 친구인데 뭐 그 친구가 그 전에 그렇게 수학을 잘 하지만 그렇게까지 시간이 덜 걸렸던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수능을 80점인가 80점대 초반인가 맞았는데 이번에 96을 맞았는데 공통 과목 푸는데 30분밖에 안 걸렸다. 선택 과목 풀다가 30분에서 계산 미스해가지고 96 나오긴 했지만 전보다 더 쉽더라.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최상위권에게는 오히려 이전 수능 체제보다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킬러가 쉬워져서. 킬러가 쉬워졌고 킬러에 해당되는 게 예전 같았으면 준킬러급의 난이도 또는 킬러 중에 쉬운 거, 난이도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7개쯤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어쨌든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더 쉽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난이도만 보면 작년 수능 가형에 비해서 더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80점대 초중반이나 그 이하 성적대 학생들, 그 이하 성적대, 자, 이것이 자신의 성적의 최고 점수가 였던 그런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앞부분에서 문제가 막 안 풀려가지고 더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말리고 그랬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바로 요거 문항배 지금 여기 지금 킬러 난이도 낮아지면서 중킬러 비킬러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 추세, 이거하고 그다음 문항 배치가 좀 달라지면서 7문제가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어떤 거예요? 킬러 3개가 빡세니까 킬러 3개 좀 버려도 88까지 갈 수 있고 좀 운 좋게 킬러 중에 쉬운 거 하나 맞추면 92까지 가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재종반에서 수업할 때도 애들 보면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92가 목표입니다. 야, 92가 목표면 92를 맞을 수 있니? 그 수능 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저는 그래도 92가 목표인데요 해서 하는데 정말 92를 맞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뭐냐면 29, 30을 그냥 제껴 안 풀어. 안 풀고 나머지 가지고 100분의 시간 운용을 하겠다 해서 그냥 다 꼼꼼히 풀어서 잘 맞춰. 그런 게 가능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준킬러, 킬러 7문항 정도의 난이도를 못 푸는 그런 실력이면 7개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 그럼 28점 날아가. 이러니까 70점대 초반에서 시작이에요. 또는 그 중에서 일부 문제만 풀고 한 4개쯤 막 틀려. 그럼 80점대 초반대.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킬러 난이도가 낮아지면 최상위권들은 더 쉽다고 느끼고 그거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상위권 친구들이나 중위권 친구들을 또는 뭐 하위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더 어렵다고 느껴요. 보통 이런 체제를. 자, 게다가 조금 생소한 듯한 이런 느낌을 주니까 그런 그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최상위권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핵심적 차이가 뭐냐? 제가 봤을 땐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념학습이 잘 돼 있느냐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단지 개념을 잘 기억하느냐? 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 발문을 딱 읽었을 때 우선 국어적으로 정확하게 독해가 돼야 돼요. 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아껴지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교과 과정의 어느 단원에 무슨 유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바로 캐치가 돼야 돼요. 이게 다 개념학습하고 관련이 있죠. 자, 이게 잘 바로바로 파악이 되는 친구들. 낯선 문제가 나와도 그래, 이것이 교과 개념의 어느 단원에 무슨 상황하고 관련돼 있겠지 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것이 낯선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상위권들은 바로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 개념학습이 잘 뿌리 있게 잘 돼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에게 버겁거나 생소한 문제. 자, 이것을 만났을 때 회피하느냐 아니면 도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상위권이라고 해서 뭐 날 때부터 최상위권이었겠습니까? 저도 저 때는 이제 뭐 주로 정석이랑 뭐 다른 문제집들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공부하고 했는데 뭐 그런 책들을 처음에 볼 때 저라고 뭐 다 잘 풀었겠어요? 기본 예제부터 안 풀렸습니다. 저도 처음 보면 원래 다 그렇죠. 보기 문제 정도 풀고 나서 기본 예제 뭐 딱 보면 뭔 소리야. 그러면 밑에 뭐 정석 연구 보고 그렇구나. 좀 풀어보다 또 안 되면 해설 좀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스타트를 하는 거구나. 좀 그 해설 따라서 좀 이해하면서 한번 써보고 그런 뒤에 유제 문제 또 풀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아는 거죠. 다 날 때부터 최상위권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자, 그러니까 늘 자신에게 버겁거나 생소한 문제라는 걸 맞닥뜨리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회피하느냐 아니면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최상위권의 상당수는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도전을 하고 자꾸 낑낑 매면서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장벽을 넘어서서 결국 성적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데 최상위권이 되지 못한 친구들은 바로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야. 자꾸 회피해. 문제를 띄엄띄엄 풀고 있어. 요건 좀 쉬워 보이거나 조금 하다 보니까 잘 풀리네. 요건 좀 하다 보니까 뭐 한 1, 2분 하다 보니까 안 풀려. 그냥 안 해. 안 풀리면 해설을 봐서라도 또는 강의를 봐서라도 그걸 이해하고 자기 거로 만들고 자기가 써보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회피하는 자세. 사실 이번 2022학년도 수능 때 제가 느끼기에 어떤 현상이 느껴졌냐면 상위권 인플레. 뭡니까? 이과에서 작년까지 3등급 정도 맞았던 친구들이 지금 2등급 대 초반이나 1등급 대 후반 막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의 목소리가 상위권의 목소리인 것처럼 지금 많이 돼 있어서 근데 그런 학생들이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들 불평을 한다고. 모의고사를 풀면 왜 이렇게 사설스럽냐? 왜 이렇게 계산이 많냐? 실무 감별사들이잖아. 맛봐, 테이스팅. 막 해가지고 이건 평가원스럽지 않다. 딱 맛을 딱 보니까 평가원스럽지 않네. 그래서 막 막판 되면 계산량 엄청 적고 아주 쉽게 풀리고 내 멘탈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만 골라서 풀고 싶고 뭐 그런 반응이 매년 사실 있는데 올해 유독 제가 봤을 땐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많자 반작용으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번 수능 더럽게 어려웠다는 반응도 많잖아요. 반작용이죠. 반작용인데 사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하반기 돼서 회피하는 자세, 도전하는 자세가 아니라 웬만하면 자기한테 안 맞는 문제 그냥 안 풀고 싶어. 그냥 계속 회피해. 그냥 쉬운 거. 뭐 그런 거 풀고 평가원스럽다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거 풀고 나서 이번에 수능 딱 보고 나니까 뭐야 평가원이 사설스럽잖아. 이제 앞으로는 사설스러운 게 평가원스러운 거구나.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걸 왜 수능이 끝난 다음에 그러냐는 거야. 수능이 끝나기 전에 욕할 수는 있어. 사설 뭐 이렇게 조금 빡센 문제, 발상이 생소한 문제 욕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욕해도 참고 풀라는 거야. 우리 수강생들 중에 지난번에 우리 페이지 닫힌 호영훈제 페이지에 뭐 이렇게 보면 모의고사 풀다가 한 7번 욕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했더니 뭔가 되더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좀 강조하겠어요. 자, 세 번째,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고 각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왔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적은 양의 문제를 풀어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깊게 한 친구들은. 당연히 그렇죠.
근데 많은 양의 문제를 푼 친구들이 좀 그래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처럼 계산 빡센 문제 많이 안 나오고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출제되는 그런 상황들. 당연히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학생들이 그냥 단순 양치기를 한다면 그 양치기를 한 노력 대비 효과는 적을 것입니다. 그럴 것이고, 각 유형별로 문제풀이 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것이 어느 개념에서 비롯됐고, 근데 이게 유형이 기존에 나왔던 어떤 기출하고 유사한데 또 차이점이 뭐네? 풀이법이 유사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풀면 유리하고 저렇게 풀면 좀 불리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훨씬 유리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한 친구들은 기존에 자기가 최상위권이 아니었어도 최상위권으로 발돋움하거나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거나 최상위권에서도 성적을 더 올려서 만점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을 잘 안 한 친구들은 결국은 이번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그런 체제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체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것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슈가 있는데, 이번에 그 수능 끝나고 나서 뭐야 6,9평 연계 체감 전혀 안 됐어. 그러니까 이 기출학습 무의미해. 막 그런 주장들이 횡행했잖아요. 지금도 횡행하고 있어요. 저는 기출이냐 아니냐가 핵심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첫 번째, 이번 수능에서 올해 기출 6평, 9평 또는 작년 수능, 작년 그 평가 모의고사 최신 기출 있죠? 연계가 안 된 게 아닙니다. 연계가 됐어요. 자, 지금 제가 쭉 적어놨는데 이거 말고 더 됐을 수 있어요. 우선 제가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른 것들만 적어놨습니다. 자, 11번 6평 15번 연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딱 그랬어요. 왜 이런 게 즉각적으로 떠오르냐? 지금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사인 코사인 함수의 삼각함수 평행이동이 6평 15번에 나왔어요. 6평 15번은 사인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대칭성과 평행이동, 이것을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패스파인더 파이널, 작년에 패스파인더 파이널, 올해죠. 그 강좌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비킬러에 연계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칭성뿐만 아니라 평행이동 쪽으로 해서 연계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탄젠트 주기성, 탄젠트 평행이동, 주기성이 평행이동이죠. 그게 출제가 됐죠. 뭐 11번인데요. 뭐 쉽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현장 모의고사였는데 마지막 두 회차인가 이런 데에 이런 비슷한 거, 사인, 코사인 평행이동과 탄젠트 주기성을 이용한 문제들 11번에 정확하게 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제가 딱 기억해요. 6평 15번이 11번 정도 난이도에 그렇게 변형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냥 문제 보자마자 알겠더라고.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저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야, 그건 너무 끼워 맞추기식 아니냐? 그렇지만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뭐냐면 저는 그렇게 딱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미리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능 전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내봤기 때문에 평가원도 비슷하게 생각한 거구나. 이게 그냥 바로 캐치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연계라는 게 외관상 뭐 너무 비슷하다, 이것만이 연계가 아니라 평가원이 지금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냐면 거기서 사용되는 어떤 개념들의 단초를 뽑아서 연계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6평 15번 연결해서 11번. 그 다음에 12번. 2021학년도 9평 나형 20번 연계 문제예요. 그리고 그해 작년이죠. 7월 교육청 나형 28번 연계 문제이기도 해요. 구간에 따라서 함수 다르게 정의하는 문제인데 적분 문제였죠. 근데 이번 수능 문제는 적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왔죠. 제가 저것을 왜 또 딱 기억하냐면 저거 변형해가지고 F' 가지고 인수분해, F'과 3차 있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문제. 이번에 3차 인수분해 아닙니까? 똑같았어요. 뭐냐면 fx에 대한 2차식인데 중간에 3차가, x에 대한 3차가 있는 그런 꼴이었거든. 제가 fx에 대한 3차식인데 x에 대한 2차가 있는 꼴인가 그랬어요, 수능은.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모의고사에 f'에 대한 2차인데 x에 대한 3차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 만들어서 적분하는 문제를 모의고사에 넣은 게 있습니다. 20번에다가.
그걸 딱 기억하기 때문에 뭐야 그거랑 비슷하게 만든 거네. 그게 딱 보였어요. 그 다음에 20번 6평 11번 연계죠. 6평 11번 평행이동과 주기성에 관한 적분 문제 있었는데 자 그것을 연계해서 낸 것이죠.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거 모의고사에 저희가 엄청 많이 반영했었습니다. 6평 11번 제가 패스파인더 파이널에서 저거 킬러나 준킬러로 나올 수 있다고 엄청 강조했고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그 보기에 따라서 2020학년도 수능 나형 21번에 이진트리하고 관련된 뭐 하여튼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이제 2021학년도 수능 가형 20번 미적분 문제인데 그 가장 빡셌던 문제 있죠. 그 문제의 어떤 특정 발상, 함수를 여기 뭐 몇 개씩 구간 나눠서 채택을 하는데 결국 제약 때문에 특정 방식으로 딱 채택이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 등호 성립 조건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런 발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는 그 문제가 딱 떠올랐거든. 그 다음에 뭐 22번은 조금 뭐 아주 얕은 연계이긴 하지만 6평 22번의 합성함수 뭐 이런 거 연계하고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확통 28번 포항과 배제의 원리하고 중복순열 막 이런 거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시문항 29번이나 6평 29, 30 아마 6평 30번하고 좀 더 연계 있었던가?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자 그런 거하고 관련 있고 미적분 30번은 9평 30번 유형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얘기했던 2021학년도 수능 가형 자 20번 그 문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평행이동 문제 이런 것을 대칭성과 치환적분 문제로 바꿔치기. 이게 무슨 연계냐? 연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출을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원에서 저런 식으로 많이 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이거 미적분 30번 저희 모의고사 적중 문제입니다. 저희 모의고사에 저런 현장 모의고사였나? 그 인강에도 풀었던 모의고사였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30번 미적분 30번에 치환적분 써가지고 구간 나눠서 1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 뭐 이런 식으로 구간 나눠서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낼 때도 약간 이런 거예요. 평가원이 예전에도 무슨 방정식 문제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방정식 문제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부등식 문제로 바꿔서 EBS에는 방정식으로 돼 있는데 평가원 모의고사에는 부등식으로 바꿔서 내는 이런 식의 문제 그 출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평행이동이나 주기성에 관한 문제를 대칭성이나 치환적분 문제로 바꿔치기 하기. 대칭성 문제를 오히려 주기성 문제로 바꿔치기 하기. 이런 식의 문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출제를 했다라고 저는 봐요. 거의. 자, 그 다음에 기하는 28, 29, 30 이런 거 다 연계 많이 된 거죠. 28번은 6평 29번에 포물선하고 직선 나와 있는 평행이동 문제. 자, 그 문제하고 관련이 있고요. 평행이동 닮음. 자, 그 다음에 기하 29번은 9평 30번 평면 벡터 문제. 그 다음에 6평에도 나온 평면 벡터 문제. 자, 그거와 관련돼 있고 기하 30번은 9평 29번의 공간좌표하고 정사형 삼선 정리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저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너무 신유형이 많았다. 6, 9평 기출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쓴 거는 제가 강의에서 이 내용들 중 상당수 문항에 대해서 이 연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딱 보고 느낌이 온 거야. 그리고 그것을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문항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그 변형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게 되게 의식적 행위였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제가 그걸 되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딱 나왔을 때 저 사람들도 저 사람이 누구냐면 평가원이야. 평가원도 저런 생각을 했겠군. 이런 게 딱 읽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냐. 여러분들이 체감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객관을 보셔야 돼. 주관적인 기분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객관적 사실은 평가원은 이런 생각하에서 출제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적중을 많이 했다. 이런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평가원이 그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저런 것을 연계해서 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의 코드가 너무 비슷하거든. 자, 그래서 비슷한 의식의 산물일 가능성이 많다. 평가원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뭐냐?
기출이 폐기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출은 옛날 기출뿐만 아니라 그 해나 그 전년도쯤 최신 기출 있죠. 그것을 자세히 분석하는 거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의미 없다는 주장들이 많거든. 그 해 기출 별로 볼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기출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기출이든 아니든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핵심이죠. 자, 기출만 공부하겠다고 생각한 학생들의 상당수, 이번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뭔가 평가원으로부터 배신당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학생들의 상당수는 제가 여기다 전부가 아니다라고 적었어요. 자, 그 학생들은 사실은 기출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 심리적 동기가 뭐냐가 중요해. 심리적 동기, 모티브. 이게 뭐냐? 그냥 기출만 공부하겠다라는 게 별로 많이 공부하기 싫다라는 뜻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상의 동기가 기출을 정말로 깊이 있게 공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육구평에 나왔던 기출 유형을 암기해서 편하게 공부하겠다. 이런 뜻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학생이 그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 기출 위주로 기출만 거의 공부했던 학생들도 깊이 있게 공부했다면 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일면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기출만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아마 이런 조금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 하겠죠. 자, 기출은 말 그대로 기출입니다. 이미 출제됐다는 얘기예요. 기가 이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평가원은 가끔 이미 출제된 유형을 고스란히 반복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기출을 변형 발전시켜서 냅니다. 심지어 뭐 거꾸로 내기도 하잖아.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6평 15번을 B킬러에. 저는 6평 15번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B킬러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자, 그래서 반대로 생소함을 위해서 킬러용을 난이도를 낮춰서 B킬러에 출제하기도 해요. 따라서 기출을 학습할 때는 맹목적 유형 암기 이런 방식으로 학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개념적 뿌리가 무엇인지 공부를 해야 되고 유사 유형이나 유사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유형들, 자,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풀이법이 유리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요모조모 해봐야 돼요. 자, 근데 그게 혼자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 때는 선생님의 강의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원을 고1 때 5월 언제까지 다니다가 안 다녔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고1 학생들한테 고3 본고사 문제까지 다 학습을 시키고 한 번 수업 때 뭐 모르는 단어 100개씩 막 나오는 거 다 외우게 시키고 해서 그렇게 빡세게 시킨 뒤에 이제 더 가르칠 게 없으니까 다 나가라 해서 그냥 내보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지만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장점이 있죠. 뭐 굉장히 자기있게 된다는 거.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엄청. 저는 수학을 가장 잘하는 과목이었지만 그 휴일,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이 이제 수업이 없는 날, 이런 날 아침에 8시 이때 도서관 가서 밤 10시까지 수학 하나만 했습니다. 하루에 막 12시간, 13시간, 14시간씩 수학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저는 정석책 하나 도서관에 가져가서 다른 책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보다 보면 한 2시간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짜증나고 지치고 지루하죠? 그러면 잠깐 밖에 나가서 10분 동안 바람 쐬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책가방을 열어보면 다른 거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 책 하나만 가져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 책 하나만 가져가서 왜? 지루해도 다른 거 못 바꾸게끔.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석책 그냥 또 합니다. 왜?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학을 하면서 공부했어요. 자학을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빡세게 해야 돼요. 빡세게.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과목들이 굉장히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다른 과목들도 빡세게 했기 때문에 잠 3시간씩 자가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위장 다 망가지고 막 그랬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왜 공부했나 싶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학을 가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공부한 애들이 없더라고. 지방이어서 좀 무식하게 막 공부시키고 했어요. 자, 혼자 자기주도 학습 좋긴 한데 도움을 얻을 것은 얻으세요. 그게 편합니다. 근데 그것이 편하다는 것의 그 편의성의 함정에만 빠지지 말라는 거야. 선생의 설명을 듣고 반드시 설명을 닫고 또는 어떤 책의 해설을 보고 해설을 닫고 자기가 직접 써봐야 돼. 그래야 자기 거의 한 70%는 돼.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강의에 도움을 얻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이 변형 발전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만들 거예요? 경험을 미리 해보고 싶으면 미리 해보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출만 하는 것보다 기출과 엔제와 모의고사 다 하는 게 좋아요. 미리 해보는 게 좋으니까. 자, 그래서 미리 해보고 싶을 때는 선생님들이 출간한 엔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얻으세요. 자, 그리고 이런 태도는 단지 기출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엔제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됩니다. 그냥 이제는 기출이 아니고 엔제다 해가지고 막 엔제 그냥 혼자 막 풀고 별로 고민도 안 해. 그냥 문제만 그냥 드립다 풀어. 그거 가지고 지금 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겠지만 엔제의 문제와 유사했던 기출이 있었는지 어떤 이게 개념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게 어떤 기출과 유사한지 또 차이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변형 발전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되짚어보면서 공부해야 돼. 문제를 처음에 풀 때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문제는 우선 풀어. 기출이든 엔제든 문제는 우선 풀고 푼 뒤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과정. 이런 게 좀 있는 게 좋다. 근데 혼자 곱씹어보기 힘들면 대화를 해라. 누구와? 문제집과 대화를 하든 선생님과 대화를 하든 대화라는 게 진짜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꾸 들어보고 접해야 의견의 우리 그 생각의 충돌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생겨요. 그냥 혼자서 고민해봐라 그러면 고민도 안 생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출간한 엔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의 도움, 기출 해설 강의 자 이런 거에 도움 이런 것을 얻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결국 이거예요. 세 가지. 개념학습을 튼튼히 했느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을 할 때 개념부터 기출, 그 다음에 신유형 이런 것들의 그 흐름 속에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있느냐. 자, 이게 굉장히 우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피냐 도전이냐에서 도전의 길을 선택을 해라. 그 다음에 요거 많은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각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입력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결국 사고가 굉장히 밀도 있게 돼서 문제, 수능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바로 풀이가 그냥 바로바로 나가고 풀이가 짧게 나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덜 걸려요. 풀이도 짧고. 자, 그렇게 하셔야 결국 고득점 이것을 맞을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우리 그 총평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자, 요것으로 2022학년도 수능 수학 총평 자, 해설 강의 그 문제 해설 강의는 아니고 그냥 총평 자, 해설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